요즘 국내 증시에서 대외 변수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오늘 그에 대한 이모저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동준 숭실대 금융경제학교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충격은 관세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4월 초부터 세계 각국의 관세 그리고 그러니까 비관세 장벽을 고려해서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발빠르게 협상 테이블에 좀 올라야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좀 잘 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증시에 미칠 영향력은 우리가 진단을 해봐야 되는 변수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13일 날 상호 관세가 발표된 이후에 일단 시장은 불확실성이 축소되는 단계로 일단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줘서 한국과 미국의 주가가 다 올랐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작이 4월부터 시작이 될 거기 때문에 발표는 했지만 양자 간의 협상을 통해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 이런 협상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렇지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모두가 다 예상하시는 것처럼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4월 초까지 당장 협상 과정에서 계속 뉴스들이 나올 테니까 불확실성이나 변동성은 확대될 것이다. 이건 불가피해 보이고요. 일부 미국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경우에는 좀 재밌는 분석도 있어요. 상호 관세가 오히려 무역의 불확실성을 줄여줄 것이다. 왜냐하면 교역 상대국이 알아서 관세를 낮추거나 할 거기 때문에 미국 쪽 입장에서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무역으로 갈 거다. 그러면 오히려 더 무역이 잘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그거보다는 다수적인 견해는 아무래도 공급망에 대한 여러 가지 혼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에 따라서 성장이 좀 둔화되고 또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비용이 증가하는 거니까 인플레이션도 올라가서 전체적으로는 좀 부정적인 영향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인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 쪽에서는 우리 미국에 와서 투자를 해라라고 하면서 그거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반도체 보조금과 관련해서도 재협상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근데 주말 내내 이런 이슈가 좀 상당했습니다. 뭐냐면 중국 내에 어떻게 보면 첨단 메모리를 생산하고 있는 게 TSMC 그리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인데 이쪽에서는 약간 또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다 중국에 공장을 갖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관세에 의해서 여러 가지 비관세든요. 그래서 미국에 대한 수출의 영향은 산업별로 당연히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수출이 감소한다는 게 이제 대체적인 견해고요. 그런데 반도체나 2차 전지 이런 업종들은 어떤 연구 결과에 보면 또 상대적으로 타격이 별로 없다.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더 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이게 공장을 해외로 많이 이전했기 때문에 예전 같은 효과들은 좀 적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삼성전자가 텍사스에 지금 공장을 건설하고 보조금 받기로 한 금액이 6조 8천억 원.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6,600억 원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아무래도 축소되거나 없어지거나 할 가능성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반도체에 대해서는 지금 기술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또 중국하고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러한 투자 규모가 좀 줄거나 지연됐을 때에 우리의 경쟁력이 좀 약해지는 부분, 그게 오히려 좀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걱정거리이지 않나 싶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 주말 내내 나왔던 뉴스 혹은 지난주 후반에 나왔던 뉴스 중에서 TSMC 관련된 게 있었죠. 미국 정부가 대만 TSMC에게 인텔하고 합작사를 만들어라 혹은 미국 정부랑 같이 TSMC가 인텔의 공장에 대한 지분을 좀 추가 투자를 하자, 출자하자 이런 뉴스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협상을 해야 되는 이슈니까요. 우리도 똑같은 입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도 결국 미국 정부랑 협상을 해야 되는 문제고 중국하고의 기술 격차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이슈이기 때문에요. 대중국 제재에 의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잘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좀 포인트를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중국 시안에 낸드 플래시 공장 운영 중이고 SK 하이닉스는 중국 우시에 여기 이제 디램 공장을 가동 중인데 어쨌든 셈법이 좀 복잡해지게 됐습니다. 그렇죠. 중국에 있는
중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것 자체도 뭐 그렇게 유쾌하게 보고 있지는 않을 테니까요. 네, 거기서 공장을 또 맞습니다. 지어서 첨단 반도체를 하면 또 안보로 연결된다고 또 맞습니다. 으름장을 놓을 가능성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미국 쪽에서는 올해 내내 물가 싸움이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게 지금 1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충격치로 나왔잖아요. 네. 예상보다 좀 많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낮아졌다라는 분석도 나오던데 문제는 지금 2월부터 사실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소비자 물가를 올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예측이 되면서 네. 물가 압력에 대한 공포 이런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경제 지표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 베이스는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기본적인 물가의 기저효과는 올해 1분기까지는 좀 낮아지는 방향, 그리고 그 이후에는 조금씩 완만하게 올라가는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네. 여기에서 경제 지표들이 이제 약간의 속도나 기울기들을 결정을 하는 건데요. 1월 달 CPI가 말씀하신 대로 전년비 3%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물가 목표치가 2%니까요. 금리 인하 기대를 낮추긴 했죠. 그런데 지난 주말에 나왔던 1월 소매 판매는 또 네. 예상보다 훨씬 낮게 어떻게 보면 쇼크를 보여줘서 저 말은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니까 안 좋게 경제가 나왔으니까 둔화되고 있다라는. 맞습니다. 그래서 예.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다시 다시 살아나면서 연내 두 번의 예. 인하가 뭐 절반 이상은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지난 주말은 갔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뭐 그만큼 지금 연준의 전망을 보면 그 PCE 전망이나 소비자 지출 데이터로 산정하는 물가 데이터나 근원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다 2027년, 그러니까 내년도 아니고 내후년에 가야 2% 연준의 목표치에 도달을 하는 거고요. 예. 성장률 전망은 GDP 성장률 전망은 2027년에 가도 잠재 성장률인 1.8%보다 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상태에서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를 강하게 기대하거나 단행하는 것은 굉장히 좀 부담이 있습니다. 네. 실제 이런 상태에서 지난 뭐 몇 차례 단행을 연준이 했기 때문에 고스란히 좀 인플레이션의 이슈로 거꾸로 인플레이션 자극하는 효과로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연준이 뭐 무엇보다 지금 관세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 노출되지 않았고 또 인플레이션도 완연하게 2%로 도달할 거라는 전망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간 내내 아마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만 인하를 하더라도 뭐 아주 많이 봐도 3번 그리고 연준이 거꾸로 긴축으로 돌아서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여러 번 하지 않는 이상은 주식시장에 저는 미친 영향은 이제 점점 더 약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도 경제 지표가 하나 발표될 때마다 시장이 네. 아무래도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예민하게 받아들이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내성은 좀 생긴 듯해요.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고 그래서 요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수출 물가 지수가 꽤 높게 났더라고요. 2년 만에 최고치로 나왔다라고 말씀도 들었는데 이게 그 환율과 영향이 있다라는 그 분석 결과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워낙 약세이다 보니까 조금 더 지목이 되는 그렇다면 이제 이거 국내 증시 말하는 건데요. 환율 약세가 사실 기업 실적에도 영향을 좀 많이 미치잖아요. 네. 지금 이제 4분기 실적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지 매크로 쪽에서 분석을 잘해 주시니까 네. 이 설명을 좀 이 시간 빌어서 좀 드려야겠다. 예. 수입 물가 지수는 말씀하신 대로 환율의 효과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네. 일단은 부정적인 영향이 먼저 있다면 원자재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는 비용이 올라가고요. 예. 또 하나는 기업의 입장에서 그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를 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완전히 다 시키지 못하면 수익성에도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석유화학, 뭐 철강, 2차 전지 이런 업종들이 아무래도 부정적인 영향을 좀 받을 거고요. 예. 그다음 두 번째 긍정적인 영향이 또 있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식하기로는 환율 상승은 IT, 뭐 자동차 이런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들에게 가격 경쟁력을 높여주는 요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원화 기준으로 보면 이 기업의 매출이나 이익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으니까 네, 네. 뭐 이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런데 역시 아까 제가 서두에 그런 효과가 부정적인 효과도 별로 없어졌습니다라는 분석 결과가 있는 것처럼 현지 생산이 현지에 가서 생산하는 것들이 워낙 많이 늘었고 또 환해지들을 이제는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환율이 약세로 가서 긍정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예전보다는 되게 많이 제한적이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아직 뭐
가격 경쟁보다는 이제는 기술 경쟁, 뭐 품질 경쟁 이런 걸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어서 뭐 이런 고품질의 원자재나 중간재를 수입하는 업종들은 오히려 좀 더 부정적인 영향들이 최근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에 따라서는 좀 더 부정적인 영향이 좀 더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에너지, 화학, 뭐 철강, 우리 많이 아는 반도체,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오늘 증시를 보니까요, 연기금의 순매수는 오늘도 지속이 됩니다. 꽤 오랫동안 이거는 들어오고 있는 거고, 근데 관건은 외국인인데 외국인 수급은 오늘도 매도를 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코스피 밸류에이션 정상화가 지속이 될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했습니다. 2월장은 그래도 뭐 잘 갖고는 있거든요. 네, 뭐 연기금이 작년 12월 27일부터 지금 30거래일 동안 연속해서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3조 가까이, 네. 3조 원 가까이 샀고요. 구원투수 역할을 좀 해주기는 했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뭐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짜고 있으면 예. 작년에 코스피가 거의 10% 하락했고 거꾸로 S&P 500은 한 20% 이상 상승하다 보니까 포트폴리오 내에서 투자 비중이 자연스럽게 많이 줄었을 거지 않겠어요? 예. 그 부분을 좀 조정하는, 채우는 뭐 이런 전략을 좀 쓰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해외 주식 비중이 36%, 국내 주식 비중 12%니까 거의 3분의 1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원래 목표가 한 15% 조금 밑도는 수준이 올해 목표치니까요. 조금은 더 진행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거꾸로 올해 들어서 2조 정도를 팔았습니다. 2조 정도 팔았는데 흥미로운 것은 SK 하이닉스를 2조 정도 샀어요. 거꾸로. 그러니까 그 얘기는 SK 하이닉스를 빼고 나면 4조 정도를 팔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거는 우리나라 코스피가 지금 싸다라는 거는 뭐 명백한 매력적인 부분인 거고요. PBR 0.9배, 뭐 PER 기준으로 9.1배, 2배 정도 되니까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하이닉스는 사고 코스피는 4조를 팔았다는 얘기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거는 기업에 대한 경쟁력, 산업에 대한 경쟁력의 이슈지 싸다라는 측면에서만 그냥 기다리기에는 밸류에이션의 정상화가 뭐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우리 자체의 경쟁력을 좀 키워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속 상승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현재로서는 그런데요. 예.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술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기업들이 그래도 현금들이 좀 있고 아까 미국하고 협상 과정에서 어떤 스탠스를 보이면서 우리가 그래도 좀 해볼만 하겠다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지 이제 그 차이가 있겠죠. 네,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업종별, 종목별로는 차별화될 것 같아요. 그러면 2월을 바라보고 있는데 딱 2주 정도 남았거든요. 네. 공략할 수 있는 유망한 섹터는 뭐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유망 섹터는 뭐 이미 자금이 딥시크 충격 이후에 네. 그쪽 부분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죠. 소프트웨어라든가 원전, 그다음에 뭐 전력, 그다음에 로봇, 우주 뭐 이렇게 AI를 활용해서 이전 AI가 가격이 싸지고 대중화되고 진입 장벽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동안 M7 중심으로 주가가 전체적으로 쭉 달려가다가 예. 그들이 이거 우리가 압도적이지 않을 수도 있겠다. 진입 장벽이 약해지고 가격이 싸졌으니까요. 이게 대중화되고 확산되는 과정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뭐 그쪽이 아까 말씀드린 소프트웨어, 전력 원전, 뭐 우주 로봇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스타게이트 얘기를 하면서 뭐 하드웨어만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요. 여기 소프트웨어 들어가고 똑같이 우주, 뭐 국방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쪽에가 여전히 뭐 유망한 섹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대안으로 최근에 미국 시장도 보면은 뭐 은행이나 헬스케어 그리고 뭐 아까 유럽 주식이라든가 뭐 중소형 테크 기술주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주가가 확산되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작년에 거침없이 올라갔던 미국 증시는 약간 투자 열기가 올라갔으니까 계속 올라갈 수는 없겠죠. 네네. 약간 주춤한데 지금 글로벌 투자 자금이 유럽이나 중국 쪽으로 가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기술 경쟁력, 네. 기업이 좋은 미국은 봐야 되는 건지 네,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 코스피가 최근에 올라가는 거랑 비슷한 거죠. 이것도 비슷한 유럽도 항상 얘기를 보면 PER이 12배, 13배라서 미국이 지금 22배, 23배 이렇게 네네네. 가고 있잖아요. 항상 많이 격차가 벌어지면 유럽 주식 싸다, 일본 주식 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최근에 중국은 아시다시피 경기 부양도 있었고 예. 딥시크에 따라서 AI 우리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네네네. 들고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최근엔 조금 순환매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사실 뭐 결국은 기술의 경쟁력을 누가 갖고 있고 혁신을 누가 할 것이냐의 싸움으로 보면 그 기업들이 많은 곳에 투자하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만 네. M7 중심에서 아까 중소형 기업들 혹은 아직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아직 크질 않으니까 이 산업 전체를 사는 전략으로 조금 변화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결국 실적 좋은 기업들이 많이 나올수록 그 나라 증시를 끌어올리겠네요. 이런 부분으로 잘 그렇죠. 논리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신동정 숭실대 금융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이 코너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